현대차와 기아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 1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전국 100개 거점 주유소의 요소수 재고 정보를 매일 2회 이상 인터넷으로 공개키로 했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국내에서 메타버스에 특화된 상장지수 펀드 상품 4개가 출시됐습니다. 이달 말 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을 앞두고 카드사 노동조합 협의회가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며 반발에 나섰습니다. 이슈 플러스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 1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코나 EV와 니로 EV가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장민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유럽 현지에서 총 10만 4,883대의 전기차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1.9%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유럽에서 전기차 연간 판매량이 10만 대를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현대차는 5만 6,637대를 판매해 작년과 비교해 31.1% 늘었습니다. 기아는 4만 8,246대로 작년보다 53.9% 증가했습니다. 차종별로는 코나 EV와 니로 EV가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에서 코나 EV는 전년보다 9.7% 늘어난 3만 6,849대가 판매됐고 니로 EV는 58.3% 증가한 3만 8,930대가 판매됐습니다. 여기에 현대차의 첫 전용 전기차인 아이오닉5도 1만 대가 넘는 판매고를 올렸고 기아의 첫 전용 전기차인 EV6는 약 2,400대가 판매됐습니다. 그 밖에 아이오닉 EV, 소울 EV 등 기존 전기차 모델들도 견조한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내년 유럽 시장에서 아이오닉5와 EV6 판매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제네시스 GV60, 아이오닉6 등도 출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꾸준한 성장세가 기대됩니다. 한편 2040년까지 100% 전동화를 목표로 내세운 현대차 그룹은 전기차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전국 100개 거점 주유소의 요소수 재고 정보를 매일 2회 이상 인터넷으로 공개합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100개 주유소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재고 현황을 파악해 부족분은 즉시 보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생산 물량이 확보되면 공급 주유소도 확대한다는 방침인데요. 앞서 정부는 현장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차량용 요소 700톤으로 요소수 200만 리터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이 중 100개 주유소에 공급하는 180만 리터를 제외한 20만 리터는 버스와 청소차, 교통약자 지원 차량 등 공공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공급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확보한 요소수 물량 외에 민간 업체들이 말레이시아와 호주, 멕시코 등에서 요소수 128만 리터를 추가로 계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트남과 산업용 요소 1,000톤을 추가 도입하는 계약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국내에서는 메타버스에 특화된 상장지수 펀드 상품 4개가 출시됐다고 하는데요. 한 달 사이 수익률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배유한 기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난달 13일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메타버스와 연계된 4종의 ETF 상품을 나란히 출시했습니다. 이 중 현재까지 가장 수익률이 높은 상품은 삼성자산운용이 출시한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 ETF입니다. 이 상품은 액티브 ETF로 펀드 매니저의 운영 능력에 따라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상장 후 오늘까지 한 달 동안의 수익률은 33.6%에 달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메타버스 수혜주로 꼽히며 주가가 급등한 하이브, 펄어비스, 위메이드 등은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타이거 FN 메타버스 ETF도 28.7%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회사 측은 이날 ETF 순 자산이 2천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하이브, JYP 엔터, YG 엔터테인먼트 등 엔터 관련 종목의 비중이 30%에 육박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과 시각 특수효과 전문 기업인 위즈윅 스튜디오와 메타버스 기기에 카메라 등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LG 이노텍 등을 높은 비중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KB 자산운용이 출시한 아이셀렉트 메타버스와 NH 아문디 자산운용의 FNK 메타버스 MG도 각각 21.8%, 17.4%를 기록하며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실 세계와 같은 3차원의 디지털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가 확장되면 기계, 소프트웨어, 콘텐츠, 플랫폼 등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대부분의 메타버스 ETF는 빠르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엔터, 게임, 플랫폼 등의 비중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배우환입니다. 올해 12월 예정된 한국거래소 주가지수 변경을 앞두고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초과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정기 변경을 통해 코스피 200의 카카오페이와 현대중공업의 특례 편입이 유력해 보입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다음 달 9일 KRX 주가지수 정기 변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KRX 주가지수에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KRX 300이 포함되어 있으며 1년 중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지수가 변경됩니다. 한국거래소가 구성 종목을 정기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지수별로 시장의 현재 상황을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 책을 최신판으로 개정하는 것처럼 시가총액 등을 고려해 지수의 상품성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KRX 주가지수 변경 이슈는 초과 수익 창출의 기회라고 불리는데 지수에 신규 편입되는 종목들은 우호적인 수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수 제외가 예상되는 종목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 매도 수요가 발생할 수 있어 증권업계에서는 해당 종목군의 비중을 미리 줄이는 전략을 제시하곤 합니다. 이번 KRX 정기 변경에서 코스피 200 편입 종목으로는 메리츠 금융지주, SL 등 4종목이, 제외 종목으로 삼양식품, 롯데 하이마트 등 4종목이 꼽혔습니다. 이어 코스닥 150 편입 종목으로 셀리드, 원익 QNC 등 10종목이, 제외 종목으로 레몬, 메디포스트 등 10종목이 예상됐습니다. 특히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될 종목으로 꼽히는 카카오페이, 현대중공업은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 유입으로 다른 종목보다 더 큰 인덱스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노동길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이번 KRX 주가지수 변경에서 주목할 점은 특례 편입 종목의 인덱스 효과라며 다만 동시에 이들은 공매도 허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대 수익률 저하를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이달 말에 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가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면서 이 부분에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수료 인하가 예상된 이런 부분이 있고요. 특히 카드노조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갈등의 원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금융부 윤다혜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지금 카드사 노조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참 어렵습니다. 이게 용어 자체 발음도 굉장히 어려운데 적격비용 재산정 이 부분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적격비용 재산정은 일종의 원가 개념입니다. 적격비용 재산정은 2012년에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이뤄지는데요. 예. 금융당국이 카드사 원가 분석을 통해 가맹점이 합당한 비용만 부담할 수 있도록 적격비용만 수수료율에 반영토록 개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격비용에 카드사별 마진을 합친 가격입니다. 적격비용은 카드사의 자금 조달, 미연관리, 일반관리, 벤 수수료, 마케팅, 조정비용 등을 토대로 산정됩니다. 이렇게 산정돼서 수수료를 산정하면 이듬해부터 변경된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이달 말
발표된 수수료 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될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 일단 듣기에는 비용 따져가지고 합리적으로 가격 책정하는 것으로 들리긴 해요. 그렇다면 이제 카드사 노조는 총파업 카드까지 꺼내면서 이거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수수료는 줄고 낮아지고 있는데요. 예. 카드업계는 이번에도 인하가 뻔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카드업계는 12년에 걸친 수수료 인하로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가맹점 수수료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2년에 걸쳐 총 13차례 인하됐습니다. 그 결과 2007년 4.5%에 달하던 일반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은 반토막 났습니다. 현행 가맹점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기준으로 연 매출에 따라 적게는 0.8%, 많게는 1.6%를 적용받습니다. 이같이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96%에 해당되는데요. 이 가운데 92% 상당이 204만 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에 한 금액을 더해 수수료를 돌려받고 있으나 카드사의 수수료 부문 사업은 이미 손실 구간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돼서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연간 8천억에 가량 감소했고 10만 명에 달했던 카드 모집인은 현재 8,500명까지 줄어든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다수가 수수료 자체를 적게 내고 있다라는 것으로 지금 이해하면 쉬울 것 같은데 이게 갈등이 계속 반복된다고 들었어요. 자체가 뭐 실효성이 있냐, 이 제도 자체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노조들은 당국이 실효성 없는 카드 수수료 인하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카드사 노동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약 92%의 가맹점이 그 카드 수수료 관련돼서 매출을 그 세액을 환급받거나 카드 수수료 실질 그 부담 효과가 0%인 상황이에요. 이번에 수수료 인하의 무게가 실린 이유에는 사실상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가 담겨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적용받는 수수료율이 0%에 가까워 더 낮아져도 관련 부담이 줄어드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카드 수수료가 이미 0%로 떨어져 실효성이 없는 데다가 3년마다 괜히 소상공인과 카드사 노조 간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라고 카드사 쪽에서는 지금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내일 고승범 금융위원장 신용카드사 CEO 간의 간담회 자리가 있다고 하는데 수수료율 얘기는 뭐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그렇죠. 예. 네, 금융권에서 내일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좀 시그널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코로나19로 2년 가까이 영업 악화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모른 채 하기 어려운 탓입니다. 따라서 수수료 인하 통보나 의견을 내비치는 자리가 되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앞서 금요일은 지난달 14일 카드사 사장단 소집해 카드사 수수료 적격 비용 산정 경과를 설명하고 카드업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예. 카드사 사장들은 또 소집하는 것은 수수료 인하 발표가 임박했다는 뜻으로 내일 간담회 자리가 수수료 인하 발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거의 뭐 지금 시장에서 기정사실로 인하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시청자분들께서도 받으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뭐 기정사실이라고 하지만 뚜껑 열어봐야 되고요. 인하가 된다고 하면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오는 겁니까? 네, 정부의 카드사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 편익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예. 있습니다. 보통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가장 먼저 따져보는 게 바로 혜택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근데 카드사들의 수익 구조가 변화가 생기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카드사는 카드를 없애고 있습니다. 카드사는 과거 카드 수수료 인하 때마다 카드를 단종하는 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카드사는 마케팅 비용 등을 더 줄여야 원가를 보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 올 들어 9월까지 7개 전업 카드사에서 165종의 카드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2017년 단종된 카드는 93개에서 지난해 200둘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번에 수수료율이 또 낮아지면 대규모 단종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카드사 노조는 이달 말 결과에 따라 대고객 서비스를 중단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총파업 시 전화상담 부서 등 고객의 카드 사용에 직접 관련된 부서까지 파업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떤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지 적격 비용 재산정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금융부의 윤다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처음 시도한 사업 연계형 기술개발 지원 사업의 10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태양광, K배터리 등 미래 기술 개발에 최대 6년간 21억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 연계형 기술개발 지원 사업 10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중기부가 2개 사업을 연속적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중소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등 장기 전략에 따라 기술 개발에 전념하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총 470개 중소기업이 지원했습니다. 이 중 기술개발 차별성과 ESG, 조기 사업화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10개 과제가 선별됐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고려기원과 엔사이트, BJ 바이오캠, GL캠 등으로 소재, 부품, 장비 분야가 4개로 가장 많았고 탄소 중립과 정보통신 기술도 포함됐습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과제는 글로벌 팜오일 규제에 대응하는 커피오일 메틸에테르 설폰 산염 개발. 매년 1,000만 톤에 달하는 커피 찌꺼기로 팜오일과 유사한 성분의 커피오일을 추출해 활용한 친환경 바이오 계면 활성제 개발이 목표입니다. 선정된 과제는 평균 4년의 기술 개발 기간과 9억 5천만 원의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특히 중장기 개발 목표 범위와 단계별 사업 성격에 따라 개발 기간과 규모를 차별화해 추진돼 지원금은 최대 6년간 21억 원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LG전자가 출시 1년을 맞은 공간 인테리어 가전 LG 오브제 컬렉션을 러시아에 선보입니다. 지난 5월 중국에 오브제 컬렉션을 출시한 데 이은 두 번째 해외 시장 진출입니다. 러시아에는 오브제 컬렉션 상냉장, 하냉동 냉장고와 원도어 컨버터블 패키지를 시작으로 원바디 세탁 건조기, 워시타워, 스타일러 등 출시 제품군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현지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고려해 베이지와 실버 색상을 우선 선보이게 될 예정이고 순차적으로 색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LG전자는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과 성능으로 러시아 프리미엄 가전 시장을 선도하겠다며 향후 중동과 유럽 등지에서도 오브제 컬렉션을 출시할 예정이라 설명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오늘 오전 경남 진주 본사에서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혼례를 치르지 못한 15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100년 가약 행복한 동행 결혼식을 개최했습니다. 행복한 동행 결혼식은 2004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8회째를 맞은 LH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올해 LH는 이번 행사를 통해 15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웨딩 촬영과 예물, 필요연 등 결혼식 일체를 지원했고 김현준 LH 사장이 주례를 맡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사랑의 결실을 맺은 15쌍의 신랑 신부의 결혼식 행복한 동행에 저희 LH가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LH는 입주민들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LH는 행복한 동행 결혼식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사업과 노후주택 개보수, 또 방학 중 급식을 제공하는 행복한 밥상 등 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폭염과 혹한, 또 대홍수, 슈퍼 허리케인, 대형 산불 못지않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기상현상이 있다고 하죠. 바로 심각한 가뭄이라고 하는데 미국 서부 또 캐나다 서부의 대폭염과 대형 산불 원인에 가뭄이 있었다고 할 만큼 가장 심각한 기후현상 중에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특히 가뭄이 들게 되면 대기근이 따라오게 되겠죠. 올해 전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이 상승하며 이른바 에그플레이션의 전조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래서 오늘은 특히 가뭄이 심하게 와서 국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브라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보니까 브라질 가뭄이 심각하다 얘기는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지난 시간에도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브라질이 지금 100년 만에 대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파라나강 인근 14개 주요 저수지 중 7개 저수지가 1999년 이후에 최저치의 수위를 기록을 했고요. 파라나강의 수위는 브라질과 파라과이 국경 근처 평균보다 약 8.5m 정도 낮다 보니까 많은 물류 운송을 강에 의지하는 이 지역의 경제에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브라질 에너지의 가장
많은 부분을 감당하는 수력 발전량이 줄어들면서 에너지 난까지 짓눌렀죠. 가뭄은 201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가뭄이 심각한 브라질의 많은 분지에서는 지난 10년간 누적된 강우량이 집계해 보니까 약 1년치 강우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10분의 1 정도의 비만 내렸다는 건데요. 특히 농작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 블룸버그 그린이 올해 9월 28일에 브라질의 농작물들은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그을리고 얼고 말라붙어 세계 상품 시장을 곤두세우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할 정도였습니다. 브라질은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농업 생산국입니다. 세계 오렌지 주스 수출의 5분의 4, 설탕 수출의 절반, 커피 수출의 3분의 1, 사료용 콩과 옥수수도 각각 3분의 1을 생산해 수출하는 나라인데요. 그런데 가뭄과 함께 한파의 영향으로 식량 생산이 급감하면서 수출은커녕 브라질 국민들이 배고픔에 처하게 된 것이죠. 브라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게 얼마 전에 보니까 트럭 안에 가득 쌓인 동물 사체 더미로 막 뒤지고 있는 이런 장면들도 나오고 있고 뭐 비닐봉지에 싸서 가져가고 뭐 이런 거 보니까 진짜 심각하구나 이런 부분이 느껴져요. 저도 그렇습니다. 야, 정말 저 장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삼바의 나라 브라질이 그런 맞나? 모습이 정말 맞느냐 그런 참 믿어지지가 않았는데요. 문제는 기후 위기가 바로 브라질의 이 어려움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브라질 통계청은 올해 9월에 소비재 물가가 10.25% 상승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물가 상승률은 무려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고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물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리오 올림픽이 열렸던 2016년 당시에 브라질 물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을 하면서 당시 대통령이 경제 문제로 탄핵을 당했었죠. 브라질이 이처럼 심각한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각종 물가가 죽음의 물가로 상승하게 된 바탕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원인이 대가뭄이고요. 두 번째 원인이 브라질의 경제난이 코로나19 피해가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누적 사망자가 60만 명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보니까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들어와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위드 코로나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비는 급증은 하는데 생산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물가 상승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중남미 최대 경제국 브라질은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최악의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또 수력 발전 중단이 생기면 당연히 뭐 에너지 가격은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파란리강 그 부근의 수위가 평균보다 거의 8.5m가량 낮아지다 보니까 많은 댐들이 수력 발전을 중지하거나 소량만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브라질은 전력 생산의 70% 정도를 수력 발전이 차지하고 있는데 수력 발전 가동이 중단되면서 어쩔 수 없이 비용이 더 드는 화력 발전을 확대해서 가동을 시켰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가 급상승을 했는데요. 지난해 9월과 비교해 무려 30%나 전기세가 올랐어요. 여기에 세계적으로 지금 가스 가격도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스비도 전월 대비 무려 35%나 치솟았죠. 가뭄으로 인한 식량 가격도 폭등인데요. 가뭄으로 브라질의 목축업, 농산물이 입은 타격을 입으면서 닭고기는 1년 전보다 29%,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25%나 올랐고요. 주식인 쌀도 1년 만에 11% 이상 올랐습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살인적인 물가라고 할 수밖에 없고 결국 가난한 서민들은 동물 사체까지 뒤지게 되는 것이죠. 2016년에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물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을 하면서 거리 시위가 벌어진 다음에 결국 탄핵되었는데요. 이어 대통령이 오른 보우소나로 대통령도 탄핵돼야 한다는 지금 시위가 브라질에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탄핵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15% 이상 높다고 하는데요. 식량 등 물가 상승으로 5년 만에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되는 역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요. 심각한 기후변화가 우리네 생활에도 영향이 있을 것임을 브라질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심각하네요. 브라질 대가뭄이 만든 살인적 물가 이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들, 어려움에 대한 오늘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